네, 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이상목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같이 식사하기도 불편해한다고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이 정치 양극화, 우리 일상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국회의장이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중대 선거구제가 새해 벽두부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죽기 살기식 대결,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 현실을 풀어낼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봐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면 이번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네, 윤 대통령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앞서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무회의의 핵심 역시 3대 개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2023년 제1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겠다면서 이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의 속도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국정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또 로드맵을 만들 것을 지시를 하고요. 그 이행 과정도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개묘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내주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주로 상징되는 이 미래를 향한 개척과 도전도 거론을 했습니다. 네. 특히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이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우주항공청도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국무회의장 밖 로비에는 다누리호가 촬영한 지구와 달의 흑백 사진 3장이 전시되어 있어서 눈길을 끄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관람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에 대한 이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이죠.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네. 또 정부는 혈세를 사용하는 부처별 재정 사업에 대표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목표 달성도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네. 각 분야의 정부 성적표를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네.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어제 직접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서도 역시 3대 개혁을 강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 인사회가 열렸었죠. 집권 2년 차이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 인사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또 국민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도 들어보시죠.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는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와 국민의힘 의원 등 정당 인사들까지 2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 신년 인사회 내내 이제 참석 인사들과 함께하면서 새해 인사 덕담 주고받았고 또 휴대전화 함께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좀 스킨십 행보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무엇보다 어제 행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당권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나란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금년 한 해도 화이팅하자, 열심히 하라 등 의례적인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 화제가 됐던 어퍼컷 세레머니도 다시 한번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윤 대통령은 초재선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이 힘드니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함께 참석한 김건희 여사 역시 대통령께서 지금도 많이 어렵다며 새해에도 도와달라고 덧붙였다고 하고요. 조수진 의원이 장난스럽게 윤심 이야기를 꺼내자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 대통령실과 관저는 모든 의원들에게 열려 있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어제 이제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 충실히 임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성 의원들에게는 별도로 초청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신년 인사회 내내 윤 대통령과 함께 이 장례를 돌면서 참석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여성 의원들에게도 같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잘 해주셔야 한다며 이 여성 의원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고 초청 의사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를 보고 이 반감을 표하자 예. 조이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핥으면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데요. 어허. 김 여사는 최근 입양한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언급하면서 관저에 마당이 있어서 잘 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 대통령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무슨 책 선물했습니까? 그 이정미 대표가요, 윤 대통령에게 최근 타계한 이 조세희 작가의 책 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쓴 편지 한 통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건네받으면서 자신도 참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부 요인 그리고 종교계와 정당의 지도자분들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 인사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보셨습니다만 이정미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고 조세희 작가의 책을 선물하고 편지까지 준 이유가 궁금한데 뭐 좀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가요, 이후 자신의 SNS에 밝혔는데요. 이 법압에 만인이 평등하며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법의 정의가 우선하는 시대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면서요. 예. 이 조세희 작가의 책을 선물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건넨 그 자필 편지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작년 3월 대통령께서 당선이 된 이후에 이 대통령과 함께 하는 첫 자리가 해를 넘긴 신년회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이 윤 대통령에게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신년 인사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우 논란이 불거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그 이유를 두고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상 신년 인사회 초청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에서 초청 메일이 왔는데 일정상 어렵기도 했고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며 사실상 예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 발언과 천준호 의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5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따로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 요청이 있는 상황도 좀 아니었고 선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게다가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에서 온 신년 인사회 초청 메일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예우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 완전히 다른 반응을 사실 내놓고 있어요.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초청한 것은 사실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여야의 똑같이 참석 요청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만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참석 요청을 가지고 예우를 따지는 건 속 좁은 짓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 유선 연락 또는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추측컨대 용산 대통령실이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뭐 저쪽이 티조라고 이제 속이 뻔히 보이는 초대를 했다 하더라도 뭐 소위 말해서 쪼잔하게 나와도 이쪽이 대범하게 가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일정 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그렇게 먼저 일정 협의를 하자라고 하지는 관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속 좁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긴 대통령만 이제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오부요원, 장관, 무슨 청장, 처장 다 와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장관 만나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 청장 만나서 저거 물어보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정부에 대한 입장 확인도 하고 정부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지적도 하고 그 자리에서 뭐는 하겠습니다 답변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자리를 왜 안 가나 스스로 뭐 고립하기 싸움을 하는 건지. 자, 보시기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보시기에는 불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만약에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봤으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그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좀 갈등이 심하다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이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결정이 나야지 아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메일 띡 보냈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니까 1월 1일 행사잖아요. 1월 2일 행사니까 한 열흘 전 22일 날 12월 22일 날 전화를 오전에 했고 그날 오후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인편으로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이제 행안부가 맡았지만 저는 초청의 의사는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혼자 결정했을 수는 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 나보고 여러 사람 오는데 오라고 했다고 이 말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를 따로 부르면 부르지 여러 사람 있는데 나오라고 난 그러면 못 가지 하는 거기가 저 따옴표 안에 저 괄호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데 그 이메일 뭐 띡 보내서 이런 예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국민 눈에는 굉장히 좀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그 소환과 관련해서도 왜 지청장이 전화 안 하고 부장검사가 전화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예우나 의전에 신경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이 대표의 처지가 공공한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표정을 봐서는 이 대표의 표정을 봐서는 몰랐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우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예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뭐 지청장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뭐 이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당 관계자가 뭐 얘기했다고 언론에 나온 얘기지 이것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우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한 20여 년 정도 있을 때 예. 여러 정보를 경험했을 때는 통상 정무수석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부 요인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왜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오부 요인한테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예. 행정부의 주무관이 이메일을 보내고 인편으로 보내고 그래도 오부 요인인데 통상 대통령실에 정부수석이 가서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덕담도 나누고 예. 얘기도 하고 일정도 조율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저는 이거는 예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방식의 문제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뭐 이거를 진짜 몰랐다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불렀다고 예.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년회 인사에 대한 행사의 규모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2일 날 비서실장과 당대표 비서실에서 예. 아마 행정부에서 이제 주무관 이메일을 보내고 네. 뭐 인편을 보냈다고 하니 근데 이 일정이 이미 신년 이 일정에는 예. 봉화하고 부울경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걸 바꿀 수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예우와 이런 부분보다 좀 이제 그 신년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 만나는 것보단 좀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실과 만남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개인적이든 여야 대표든 해서 한번 만났으면 어떨까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연초 경제계 최대 인사인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자, 현직 대통령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 7년 정도 됐죠?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2016년 1월에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에 7년 만입니다. 예. 그만큼 윤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요, 1962년부터 거의 매해 열려온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 개최로 진행이 돼서 이제 눈길을 끌었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서 이 대한상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이 5대 그룹 총수가 총 출동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또 격리사를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도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경제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저희도 나같이 환영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커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용산청사 직원들과의 스킨십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오후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갖고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직원 업무 조회에도 직접 참석을 한 건데요. 대통령실 업무 조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대통령실 전 직원들과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셈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사진 촬영도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1시간가량 400여 명의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 9월 첫 업무 조회에서 대통령과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다는 직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신년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오랜 시간 악수와 기념 촬영이 이어지면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허리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다는데요. 윤 대통령은 선거 때는 이보다 3배는 더 했다며 직원들과 만나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새해를 맞아서 발송한 이 신년 연하장에 사용된 손글씨체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칠곡 할매 글꼴이라는 서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칠곡 할매 글꼴은 칠곡군의 문해교실에서 뒤늦게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글씨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글씨체 중 5분의 글씨를 선정을 했고 선정이 된 할머니들은 글꼴을 만들기 위해 4개월간 만여 장에 이르는 종이에 손수 글씨를 써가며 이 글꼴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글꼴은요, 지금 한컴 오피스 등에 정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인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홈트가 뭔지 몰라. 근데 옛날에는 뭐 참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리 뭐 배움의 길은 뭐 전혀 뭐 없는 게지 뭐. 엄마 아버지가 너는 앉아 안 해도 되니까 동생들을 시켜야 된다 이거. 잘하도 못하고 제일 꼰도발을 들어갑니다. 뭐 영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니 좀 나지. 그래 아들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 글씨를 참 참하게 씁니다. 어머요. 이 글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은 과거 검찰총장 신분일 때도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의 SNS에 칠곡 할매 글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신년 연하장 하단에 76살 늦은 나이에 글씨를 배우신 권한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고 따로 이 칠곡 할매 글꼴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기재를 했다고 하고요. 자신의 글씨체가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됐다는 소식을 접한 권한자 할머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신경전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특히 돈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다, 이런 이 한 장관의 발언을 민주당 지도부가 농담처럼 언급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 어제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돈봉투 발언과 관련해 정치인이 뇌물을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자신의 설명을 농담으로 되받은 이 대표와 지도부들을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는데 국민들이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라면서 이 먼 나라 얘기라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웃기지 않고 괴이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노웅래 의원 봉투 부스럭 소리에 대해서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그리고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을 겨냥해서 미운 7살 같은 오기가 표를 결집하게 했다. 한동훈 땡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걸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라며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그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1월에도 회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도 입을 열었는데요. 한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땡큐 한동훈. 그리고 혹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장관님 덕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오히려 땡큐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를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요? 매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한다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민주당이 이제 1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 것 같은데 불체포 특권을 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 불체포 특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같이
지켜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쭉 보셨습니다만 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이제 공격이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재차 날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이 최고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괴이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두고요.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라면서 직격했습니다. 예.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장관을 겨냥을 했는데요. 전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괴이하다는 표현을 썼던데 오히려 지금 이런 한 장관의 모습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라면서 한 장관이야말로 정말 괴이한 장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민주당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요즘 한동훈 장관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번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뭐랄까요, 이렇게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괴이하다, 괴이할 뿐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제 한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괴이한 일, 또 여기는 괴이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있고요. 또 뇌물범죄 비호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도훈 의원께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거나 관심을 받는 발언이 괴이한 일, 그다음에 이제 뇌물범죄 비호 두 가지죠. 그런데 괴이한 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그 뇌물을 받은 혐의는 굉장히 좀 위중한 혐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거를 방탄을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워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검찰을 역으로 공격한다는 거는 참으로 괴이하다고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로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3명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이제 올라갔는데 3분 다 그 사실 가결됐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 이제 구속됐죠.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혐의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민주당이 결정을 하고 특히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에 대비한 또 그 방탄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찰에서는 그 역으로 그 굉장히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나 검찰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 뇌물 범죄 비호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혐의인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조금 그 받아들일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관이 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되는지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찰로부터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내용에 따라서 아마 어느 정도의 그 확신을 갖고 그 얘기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말이라는 거는 글 하나하나처럼 정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다 보면 토시가 빠지기도 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에서는 다수의 국민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장관 발언 취지에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취지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지만 그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 괴이한이다 이런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 좀 다르긴 해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요 보통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들을 지도부가 하면 그랬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국무위원이라면. 그래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한 건 한 건을 지지 않고 말하자면 답을 합니다. 그리고 괴이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슈 속에 들어와 있죠. 제가 봐서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에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놀랬던 게 사견인데 취지를 설명하는 거 좋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그런데 부스럭거리가 들린다. 부스럭 소리?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녹음이 될 만큼 뇌물의 증거가 명백했는데 이런 부분을 검사장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 이건 사견입니다. 27년을 했는데 못 봤을까요? 더 명백한 증거도 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사견을 넣었다. 이게 빌미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왜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치권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개선해야죠. 저는 그거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웅래원의 사건에 있어서는 이거는 온 국민 앞에서 노웅래원을 아예 범죄자로 확정져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방어권도 없이. 국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체포동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것까지 지나친 좋은데 사견이 들어가는 게 잘못입니다. 사견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 돈 봉투는 소리가 없죠. 그런데 부스럭거린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 처음 본다. 이건 사견입니다. 이거는 실수를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노웅래원을 보시면 세 가지가 증거가 명백하다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증거인멸 없죠. 도주 우려 노웅래 의원이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나가서 제가 조사받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법은. 그런데 왜 구속을 시키려고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했을까요?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한다라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죠.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새해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여야 간의 수사 불균형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일단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거듭 언급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지금 관심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강조한 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콕 집어 말한 게 바로 이 미국의 제시카법이었는데요.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거주 제한이 핵심인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한 장관 발언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갈 집을 구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들끓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둘러싼 이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각각 1, 2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지난 1일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요. 뉴스시 의뢰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37.3%로 1위에 올랐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뒤를 이어서 1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 대표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은 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며 이 야권 결집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루라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이 대표가요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비공개로 진행이 된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자 여기에 주목이 되는데 민주주의의 후퇴 우려에 공감했다. 이런 말을 했던 걸로 전해져요. 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 지도부와 함께 양산으로 이동, 정오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생 안보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 등 시국 현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궁금하게 해주셨는지. 오늘 날씨가 너무 막네요. 산이 생각보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어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요. 민주주의 말씀하신 거에 포함된 건가요? 민주주의. 그건 전체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 시선이 집중됐었죠. 그렇겠죠. 물론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게 신년 인사를 하는 연례적인 행사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지만 앞서 듣고 오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중심의 노력을 언급하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당의 입장에도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비이재명 친문계와의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려는 이 대표에게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해졌고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국방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군 훈련이 부족했다며 전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최근 정부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데 대해서 제발 자중하라고 비판을 했고요.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 폭력적 지배를 운운하면서 이 정부 공격에 열을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독이라면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연대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의 말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폭력적 지배 운운하며 정부 공격에 열을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연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유감이라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은 밤마다 사도로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건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두 분이 공감했다는 이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 이 메시지. 검찰 수사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제도로서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제 완벽체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한 걸 우리가 목격을 해왔죠. 우선 그 집권 과정에서 드루킹을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고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그 정치적 보복이 있었고 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역으로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집권 과정에서는 통계를 조작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든다는 그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퇴임하는 순간까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 서명을 해서 이게 올바른 법적 시스템인가 하는 비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민주주의 후퇴를 생각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취임한 지 불과 한 100여일 됐습니다만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죠. 정당이라 하면 사당이 아니라 공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공당을 통해서 방탄하려고 하는 당을 사적인 이익에 동원하는 듯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크게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이재명 대표나 이른바 문파 또는 개딸 굉장히 건전한 여론 현상을 막고 소수의 힘으로 극렬한 소수의 지지자가
당을 흔들고 국민의 여론을 흔들려는 시도를 해서 지금도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얘기하기에는 예. 굉장히 조금 면구스러운 일이고 지금 이제 이 앵커가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이게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인가? 범죄 수사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그 당연한 거고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법치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도훈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공감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던 게 협치, 통합, 그다음에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 됐을까요? 라는 의문을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부정, 그리고 잘못된 거는 다 전 정부의 탓, 잘한 건 내가 잘했고, 그다음에 현재 본인과 대선을 경쟁했던 분이 야당 대표가 됐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검찰이 지배한 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좋습니다. 필요하지요. 그 기반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보시면 처음에 공직선거법 보십시오. 기억을 사법 처리합니다.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안 났기 때문에 공선법 위반. 그다음에 저희 처음에 보면은 대장동으로 대선 자금 들어갑니다. 지금 대선 자금으로 뭐 입증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랬더니 성남FC로 광고비 받은 거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죠. 그래서 소환 조사를 하는데 광고비 자체도 제3자의 뇌물이 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한테 이익을 주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그걸 처벌하려니 궁색해요. 그러니까 백현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체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냐. 이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맞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지요. 하지만 이게 선택적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수사를 하면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가족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수사를 했으면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선택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있다. 이 말씀도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당 신년 인사회에서 교토 삼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문 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앞에서 토끼는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올해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3 해서 대안 마련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걸 두고 일각에선 문 전 의장이 사실상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신년 인사회에서의 문 전 의장 발언 그리고 다음 날 나온 이상민 의원의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을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영리하고 민첩한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당에 미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당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우리 당의 지도부는 명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당에 총력을 쏟는 또 연계시키는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준비하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일각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에 플랜 2, 3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까지 나오자 문희상 전 의장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신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토끼는 영민한 동물이고 토끼에 관한 한 사자성어는 그거 하나예요. 그게 교토 삼굴이라고 내가 여러 번 글로도 썼고 근데 그 토끼의 영민함은
대안을 탁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시의 위기에.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위기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또 극복한 우리 DNA가 우리 민족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대비한 이렇게 대안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냥 그 해가 토끼해고 토끼의 가장 장점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영민함이다라는 걸 강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 무슨 다른 해석이 요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해석이 현재 닥친 상황을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플랜 B,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이제 문희상 전 의장이 이제 얘기한 그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제 당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 대표가 결단을 해서 좀 물러나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에서 제2, 제3의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출석한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원로뿐만 아니라 당내에 많은 분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본인이 그 총대를 메고 저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문 의장이 조금 그 연조가 높으시니까 플랜 2, 플랜 3 이제 이상민 그 의원은 플랜 B, 플랜 C에서 요즘 약간 최신 버전의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게 핵심은 아니고 이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해명한 거는 이미 이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이걸 논란을 이어갈 필요는 없고 메시지 전달했으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거고 문 의장은 이제 매우 토끼처럼 영민하게 본인은 이제 다른 토끼굴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소수입니까? 다른 의견은 별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의견이 소수죠.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 정부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요. 너무 집요하고 일방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요. 당에서는 지금 얘기에 좀 다른 의견을 하는 부분들은요. 매우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다. 그래서 저는 이거 토끼굴 세계는 되게 좀 재밌게 들었는데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빨리 물러나라고 바라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혜를 발휘해라. 지금 민생, 경제, 정치 다 어려우니까 각자에 있어서의 최선, 차선, 차차선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법 리스크에 얽매지 말고 그런 지혜를 발휘하라는 저는 그런 덕담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법 리스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라? 저는 그 얘기로 안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또 기습 시위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전장현 시위 관련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이었던 어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은 예고했던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서 기습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애초 전장현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삼각 지역에서 시위를 예고했는데 이에 앞선 오전 8시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15명 등 전장현 측은 삼각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서 잠시 내렸고 서울교통공사는 이 틈을 노려서 이들의 재탑승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전장현 측과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측은요. 이 예고됐던 삼각 지역이 아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대치를 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해당 역에 총 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를 했고요. 이 전장현 회원들이 있는 구간만 스크린 도어가 열리지 않거나 또 경찰이나 공사 직원들이 몸 방패를 맞는 식으로 전장현의 탑승을 저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영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네. 또한 전장현 측은요. 애초 예고가 됐던 오전 10시 30분 이 삼각 지역에서도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이 공사 직원과 경찰, 전장현 회원들 사이 갈등이 더욱 격화됐고 또 구기정 삼각 지역장이 돌진하는 휠체어에 부딪혀서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구 삼각 지역장은요. 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어제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이 긴 상황은 대치가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장현 측은 어제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려다가 이를 막는 교통공사, 경찰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지하철에 오르는 것을 원천 봉쇄했고 이로 인해 오전 9시쯤부터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10시께까지 무려 13시간가량이나 대치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 640명이 투입됐고 삼각지역을 지하철이 그냥 지나치는 무정차 운행도 13차례나 시행됐습니다. 네. 이 어제 오늘 대치 상황 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시죠. 열차 타시면 안 됩니다.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전장현 측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전장현은 삼각지역이 있는 4호선을 콕 집어서 지하철 선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는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과 가까운 삼각지역을 지나는 4호선을 택했다고 했고 이후 윤 대통령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4호선 삼각지역을 대통령실 역이라고 명명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전장현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 4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께 죄송함을 표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명한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도 무겁게 고민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사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출국길 4호선을 지나는 이 시민들의 불편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전장현 측과 이제 경찰 또 서울교통공사 측 대치가 이제 점점 격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주말 공휴일 뺀 260일 시위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미 뭘 원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우선 그러니까 좀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 지난달 24일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예산 가운데 그 전장년 포함한 우리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그 2조 6천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나니까 또 추가로 1조 3천억 원을 더 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뭐 정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돈을 뭐 계속 내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시설을 늘려가 보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방송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시각 장애인인 김혜지 의원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아까 보면은 안내견 조이가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관심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제가 마침 이제 엊그제 서울시 간부 몇 분을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협조적으로 굉장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260일 이러는데 뭐 하루 5분씩은 뭐 법원 판결은 뭐 그렇게 났습니다만 지하철은 5분을 멈추는 게 아니라 1분만 멈춰도 굉장히 그게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걸 얻는 방법을 택해야지 처음에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공감하고 온정적인 시민분들도 이제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장현의 입장, 지금 시위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위 방법을 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시위 방식은 좀 맞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을 겪는 시민이나 이런 시위 방식하는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는 이 전장현의 입장이나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민도 장애인 이 전장현도 잘못이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입니다. 왜 이들을 방치합니까? 정치와 행정이 나서서 예산을 준 건 좋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올수록 정치와 행정은 이걸 둥글게 받아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시민들의 불편을 극대화시켜서 전장현을 어떤 적으로 간주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더라도 행정과 정치 영역은
이 약자잖아요. 장애인들. 얼마나 지하철 타고 싶겠어요. 장애인 이동권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치와 행정이 좀 귀찮고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행정이요. 그런 게 행정 아닙니까? 봉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FO 아닙니다. 지난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우주 발사체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저녁이었죠. 깜깜한 밤하늘에 알 수 없는 불빛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전국에서 잇따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UFO가 나타났다 이런 소동까지 일었던 바로 그 우주 발사체 비행 실험 영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우주 발사체 비행 실험이 이뤄진 곳은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으로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발사체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우주에 진입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 위로 상승한 발사체는 2단부터 4단까지 차례대로 분리된 뒤 우주 공간에서 위성에 해당하는 모체가 마지막으로 분리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발사체의 1단을 제외한 2, 3, 4단 엔진의 점화와 연소를 시험했고 페어링 분리와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그리고 더미 위성 탑재체 분리 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지난해 3월 1차 시험 때보다 진일보한 성능 검증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모든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상당 수준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시험 당시에 이제 마치 꼬리를 그리면서 날아 올라간 불빛이 포착이 됐는데 저걸 황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황혼 현상은 뭐예요?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요. 우주 발사체 시험 당시 서울 옥수동 상공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색의 긴 성광이 마치 꼬리를 그리면서 이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담겼는데 당시 이러한 현상은요. 전국 각 지역에서 관측이 됐고 또 온라인 등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미확인 비행 물체 논란이 일었었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요. 햇빛이 이 로켓 배기가스에 반사가 돼서 다양한 색상으로 보이는 황혼 현상이라는 것이고 또 이 로켓탄 분리 후에 점화 연소 때 나오는 그런 화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을 야간에 쏜 것은 처음이라서 이 정도까지 크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놀라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국가연 관계자도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해서 조업이 끝난 저녁으로 이 비행 시험이 결정이 됐다. 그리고 이 파고와 기상 등 모든 조건이 우연히 그 시간에 딱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소동은 있었지만 이번 시험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추진력이 지난달 북한이 공개한 고체 연료 엔진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그 쓰임새는 다르지만 상당수 기술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군의 1, 2차 시험 성공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도 긴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선진국에 좀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고 훨씬 높은 중량을 가진 중량급 위성을 쏘아 올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네, 국방부는 또 향후 추가 시험과 기술 검증을 거쳐서 2025년에는 500kg짜리 합성 개구 레이더 탑재한 초소형 위성을 5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관련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우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위대한 가수 선정, 가수 아이유 씨, 또 방탄소년단 멤버죠. 정국 씨 얼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와 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씨가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이 뽑은 역대 가장 위대한 가수 2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단은 롤링스톤이 이 자체 스태프와 기고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난 100년간 이 대중음악에서 활동한 가수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이유 씨는 135위, 그리고 정국 씨는 191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 롤링스톤은요, 아이유가 2010년 히트곡 좋은 날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가수라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고요. 또 한국 여성 가수 중 처음으로 이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고 5분 만에 티켓을 판매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BTS 정국 씨에 대해선 한국 남성 솔로 가수 중 가장 빠르게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4억 회를 돌파하는 등
늘 새로움을 선보이는 보컬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TS의 다재다능한 막내로 수많은 재능을 자랑한다며 정국은 강력한 퍼포머이자 여러 곡을 작곡하기도 했고 아주 이른 나이에 거둔 성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이자 매우 천부적 재능을 가진 가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1위는 여성 가수 최초로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아레사 프랭클린이 차지했고요. 미국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이 2위, 로큰롤 명예의 전당과 송라이터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샘 쿡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로서 이름을 올린 아이유 씨와 정국 씨의 노래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열애 소식도 들렸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지난해 연예계 마지막 열애서의 주인공이 바로 아이유 씨였습니다. 네. 배우 이종석 씨와 일본 여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두 사람이 깔끔하게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달콤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열애설 보도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서 기사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를 하고 있다면서 기왕에 다들 알게 되신 거 걱정하지 않게끔 예쁘게 조용히 잘 만나겠다고 했고 남자친구 이종석 씨에 대해서는 긴 시간 동안 고맙게도 저를 응원해주고 저에게 항상 멋지다 해주고 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준 듬직하고 귀여운 사람입니다라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소식까지 전하면서 훈훈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양평군에 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네, 전진선 양평군수는요. 양평군에 꾸준한 기부를 해주고 있는 가수 아이유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 지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아이유 씨가요. 지난해 기부한 총 금액이 9억 3천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역시 네티즌들의 칭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 새로운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가 자책감 같은 게 없고 남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으로. 자,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과거 행적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차례 결혼한 이력이 있다. 이런 주변인 증인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기영이 지난 2018년 봄에 경기도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었고 이 여성과는 이혼한 상태라는 그런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MBC는요, 이 나비 넥타이와 정장을 차려입은 이기영이 웃으면서 식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런 모습과 또 결혼 서약서를 읽고 신부로 추정되는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이 이기영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의 말을 인용해서 당시 결혼이 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고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인은요, 이기영과 처음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는 아이도 있지만 다툼이 잦아서 이혼을 했고 곧바로 이기영이 재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기영의 이제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아서 이기영 주변인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 아내들과 또 지금 연락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다행히 일단 2018년에 결혼했던 전 부인은 이기영이 체포된 이후에
경찰이 안전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결혼 생활 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영은 군 전역 이후에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과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혼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과는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생활고 때문에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거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은 지난 201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듬해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에 앞서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요, 재판부는 이기영에게 장량 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량 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냐? 이기영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즉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기영이 이 장량 감경을 받을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기영이 평소 재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열등감이 범죄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녀에게도 금전적 이유로 접근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 살해된 동거녀와 이기영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 관계가 포착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경찰이 이기영과 이 숨진 동거녀의 채무 관계가 담긴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동거녀에게 3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내용과 함께 이 돈을 갚기로 한 특정 시기까지 기재가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억대의 금액을 왜 주기로 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고요. 채무 관계 때문에 이 동거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후 이 금전을 노린 계획된 살인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왔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그렇군요. 금전을 노리고 지금 본인보다 나이가 20살도 더 많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동거 초기부터 이 사람 생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동거녀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지금 현재 동거녀의 것으로 확인이 되는 지금 주거지가 1억 정도 지금 이제 뭔가 빚이 있어서 가처분이 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계속 생계를 이어나왔고 이어갔고, 그리고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 반지를 팔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어떤 반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네, JTBC 보도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기영은 한 금은방에서 명품 브랜드의 반지 한 쌍을 팔고 56만 원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살해된 동거녀의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기영 본인이 끼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빼서 바로 팔았다고 합니다. 반지를 파는 순간에도 이혼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판다는 등 이 거짓말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골드바가 150돈이 있는데 팔러 오면 살 수 있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기영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살해한 동거녀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이 연락을 하자 바쁘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살해한 택시기사 휴대전화로 가족들이 연락을 하니까 바쁘다고 둘러댔던 것과 판박이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이기영 이제 최근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주변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도 해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검거 당일만 해도 이기영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기와 술을 사주겠다고 접근을 했었고 그 일행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도 중졸이라 너한테 공감이 되니까 너는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건물주 손자라고 하면서 거액을 쉽게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사업가 행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는 말들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건물주 손자라거나 뭐 거액을 상속받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고 실제 본인이 벌어서 가진 그 자산조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영은 경찰 조사에서 젊은 사람이 일도 안 나가고 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기영이 군에서 전역한 뒤에 대리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리기사로 일하던 2018년 12월에는 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기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이기영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이기영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대리운전기사로 일했을 뿐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이기영이 이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포토라인에서 이제 얼굴이 공개될지 이게 또 관심이네요. 네, 경찰은 이기영을 곧 이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공개될지 말씀하신 대로 주목이 됩니다. 앞서 공개된 이기영 사진은 운전면허증에 찍힌 사진으로 실물과는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난 바도 있죠. 경찰은 포토라인 등을 통해 이기영의 현재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고유정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옷이나 마스크로 가릴 경우는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푹 숙이거나 뭐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기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스로 손이나 옷,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은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영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고 하고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그 법원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 카메라 앞에 노출되는 것에 굉장히 좀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거란 그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청 인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든 이제 현재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라는 것이 추가 범행이 더 이상 문제 안 되는 체포된 상태라면 이때 있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보호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초상권이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강제해서 베낄 수가 없는 거죠. 머그샷 같은 것을 하려면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야만 된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달 회의를 열고 중요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사안 논의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머그샷을 거부할 경우 공개할 수 없지만 이를 고치기 위해 중요 피해자 신상 공개를 규정한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행안부와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재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있어야겠죠.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